아니, 의료비가 공짜면 뭐합니까? 이렇게 큰 실수를 했는데. 한국은 정말 모든 게 앞서는 초인류 선진국이네요. 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암이 아닌데도 암으로 진단하게 되면 오히려 목숨에 큰 위협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영국에서 딸의 종양이 100% 암이라는 이야기에 치료도 받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영국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가온 한국인 의사는 진료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두 모녀에게 한국행을 제의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감동 퍼짐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3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영국인 제니퍼라고 합니다. 제가 겪은 기적 같은 일을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다는 말을 먼저 드리고 싶네요. 너무나 힘이 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누군가의 지지와 공감을 받는다는 건 정말 큰 힘이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제 경험담이 혼자라고 느끼는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길 기원하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성숙하지 못했을 때 임신을 했고 경제적인 책임을 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죠. 저는 오래전에 친부모님과 떨어져서 살았고 거의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어요. 저는 패스트푸드점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며 직업학교를 다니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갑자기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으니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었겠어요. 거기에다 가장의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았던 아이. 아빠는 딸이 세상의 빛을 보자마자 본인은 연기처럼 자취를 감추고 말았죠. 그땐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저 혼자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당시 전 하고 싶었던 것도 많고 꿈도 많았던 소녀에 불과했으니까요. 영국에서 미혼녀가 애를 키운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도와주는 시설이나 기관은 많지 않았고 도움을 받기 위해선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만 했어요. 당시 제가 할 수 있는 건 패스트푸드점에서 시간당 $10를 버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걸로는 아이를 키우지 못한다는 것쯤은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포기해야 하나 고민을 했던 적도 있었죠. 제겐 모든 게 다 책임이고 의무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죠.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제게 도움을 줄 수 있냐고 물었어요. 사실 큰 기대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매몰차게 거절을 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엄마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연하지, 엄마는 우리 딸이 집으로 돌아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단다. 엄마의 그 한마디가 눈물을 쏟게 만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던 제게 등불 같은 한마디였죠. 저는 태어난 아기와 함께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고 부모님은 갑자기 생긴 손녀딸을 기쁘게 맞아주었어요. 그런 부모님의 도움으로 딸을 키울 수 있었고 저도 직업학교를 졸업한 뒤 피부관리사로 제 인생을 꾸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난한 세월이 쏜살처럼 흘러가더군요.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 딸 다이나는 꿈 많은 학생이 돼 있었어요. 다이나는 음악에 뛰어난 재능을 발휘했고 이대로 실력을 갈고 닦으면 좋은 가수가 되거나 음대에 진학할 수 있을 거란 얘기도 들었죠. 저도 예전엔 가수의 꿈을 가졌던 적이 있었는데 딸이 저의 재능을 닮았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딸을 처음 가졌을 땐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캄캄하기만 했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이런 날이 왔다는 게 신기하고 감격스러울 뿐이었어요. 딸은 제게 소중한 존재이자 둘도 없이 친한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희 모녀에게 뜻밖의 불행이 닥칠 줄은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어느 날 딸아이가 목에 이물감이 느껴진다며 불편함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이나의 목을 살펴봤는데 목이 살짝 부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피곤해서 그렇거나 아니면 목감기 같은 가벼운 증상인 줄 알았어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딸에게 집에 있는 타이레놀을 내주었죠. 하지만 부어있는 딸의 목은 쉽게 가라앉지를 않았고 오히려 조금씩 더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날이 갈수록 혹처럼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제야 딸의 증상이 심각하다고 생각한 저는 부랴부랴 딸을 병원으로 데리고 갔어요. 어렵게 예약을 하고 겨우 만난 의사 선생님은 딸의 목을 살펴보더니 아무래도 종양 종류 같다며 큰 종합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종양이라면 암을 의미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밀 검사를 하지 않았으니 아직 예단하기 일렀습니다. 제발 의사의 판단이 틀렸기를 기도하며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 병원을 예약했어요. 예약 날짜가 다가오는 동안 다이나는 무척 불안해했어요. 이제 다시는 노래를 부르지 못한다면 어떡하냐며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저는 그런 딸에게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장담했어요.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해도 제가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약속했죠. 그러나 사실 제 속마음은 다이나만큼 불안했습니다. 정말 딸아이가 암이면 어떡하나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죠. 애타는 한 달이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겨우 예약한 병원에서 진단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우선 간단한 초음파 검사를 먼저 해보자고 하더군요. 저는 제발 소중한 우리 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길 기도했어요. 하지만 제 간절한 기도는 하늘에 닿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100% 암이라고 진단했어요. 그리고 이대로 방치하면 악성 종양은 점점 커질 거고 기도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올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의사의 진단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걸 잃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우리 딸에게 이런 불행이 닥친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뎠고 이제 딸아이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또 이런 시련을 주는 건지 너무나 원망스러웠죠. 의사 선생님은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어요. 정밀검사와 함께 보편적인 치료 계획에 따라 치료비를 추산해보면 이 정도가 될 거라는 설명까지 해주었죠. 저는 예상 치료비를 본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의사가 적어준 가상 청구서엔 10만 달러라는 엄청난 금액이 쓰여 있었어요. 1억 원이 넘는 그 큰 액수는 평생 구경도 해보지 못한 돈이었죠.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 등급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너무나 절망스러웠습니다. 저와 딸아이는 엄연히 영국 국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치료시설이 있는 영국 병원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절망적이었죠. 의사는 악성 종양을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짧은 시일 내에 목소리를 잃을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목숨이 위험해질 거라고 말했죠. 그 말에 저희 모녀는 또 한 번 눈물을 쏟고 말았어요. 그리곤 어깨가 축 늘어진 채 병원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서 도저히 병원 로비를 벗어나지 못하겠더군요.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고개를 파묻었어요. 아픈 딸의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게 너무나도 한탄스러웠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치료비를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부모님의 작은 아파트를 판다고 해도 딸의 병원비는 턱도 없이 부족했어요. 제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딸의 목숨과 미래가 달려있는 일인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이 참담했습니다. 저는 엄마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실이 제 어깨를 짓눌렀죠. 그런데 다이나가 제 등을 살살 쓰다듬어 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너무 실망하지 마요. 노래를 부르지 못해도 괜찮고 내일 아침 눈을 뜨지 못한다고 해도 괜찮아요. 엄마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충분히 느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고 감사해요. 그 말에 딸아이를 부둥켜 안고 어린애처럼 눈물을 쏟아냈어요. 딸과 헤어질 것만 같아서 너무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의 보안요원이 굳은 표정으로 저희에게 다가오더니 여기서 소란을 피워선 안 된다며 당장 나가달라고 요청을 하더군요. 저희 모녀에겐 마음껏 슬퍼할 권리조차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어떤 동양 남성이 경비원에게 다가와 신분증을 보여주며 저희와 할 말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저와 다이나는 그 남자를 올려다봤어요. 저희와는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죠. 그는 제게 자신이 한국에서 온 의사라고 소개했어요. 그러면서 우연히 우리 모녀의 대화를 들었다며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다이나의 종양을 살펴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우린 잠시 고민했지만 의사 선생님이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아이는 목에 건 스카프를 풀어서 그 한국인 의사에게 자신의 목을 보여주었죠. 그는 크게 부풀어 오른 다이나의 목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손으로도 만져보고 핸드폰을 들고 사진도 찍었어요. 그리고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건 암일 수도 있고 암이 아닐 수도 있어요. 100%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네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선 좀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의 그 말 한마디는 희망의 빛처럼 들렸습니다.
과거 임신으로 혼란에 빠져 있던 제게 엄마가 해준 따뜻한 그 한마디 같았어요. 그래서일까요? 저는 마치 뭐에라도 홀린 듯이 그 한국인 의사에게 정밀검사를 받기 위한 비용이 너무 비싸서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을 했죠. 그러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고 답하더군요. 그리곤 저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이 병원의 단기 연수를 온 의사 신분이기 때문에 당장 큰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다는 거였습니다. 망설임 없이 제 전화번호를 그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제발 저희 가족에게 희망이 생기길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한국인 의사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그리고 그는 제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한국인 의사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한국 병원의 다이나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았다며 한국에 가면 딸의 치료가 가능할 거라고 하더군요. 자신이 원래 있던 한국 병원은 본래 희귀병이나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의료 혜택을 주는 자선진료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이나가 앓고 있는 종양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부합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 내내 손이 덜덜 떨려서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세상에 기적이 있다는 걸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더구나 병원비뿐만 아니라 저와 딸아이가 한국으로 갈 수 있는 비행기 티켓과 병원 근처에 머물 수 있는 숙소까지 모든 걸 전부 지원한다는 말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엄마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딸이 병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다면서 격려까지 해주었어요. 정말 지옥과 천국을 번갈아 다녀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한국인 의사를 만난 건 우리 모녀에겐 엄청난 행운이었어요. 만약 그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전달의 치료를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엄마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제 자신을 자책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한국인 의사는 절망에 빠진 저희 모녀를 모른 척하지 않았고 제가 엄마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저희는 최대한 빨리 한국으로 갈 준비를 했고 곧장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는 서울의 유명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었죠. 한국의 그 병원은 영국의 병원을 뛰어넘을 만큼 엄청난 규모였고 내부 시설도 무척 현대적이었어요. 검사 장비에 대해선 저도 잘 몰랐지만 검사를 마친 딸의 말에 따르면 한국 병원의 장비는 최첨단 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모든 검사를 마친 의사 선생님은 다이나의 목을 지배한 종양은 암이 아닌 것으로 진단했어요. 자세히 검사를 해보지 않으면 암으로 오인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건 악성 종양이 아니라 단순한 피지 종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는지 모릅니다. 영국에선 암이 확실하다고 했는데 한국에선 암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으니까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그렇다고 마냥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종양은 계속 자라고 있고 이대로 두면 기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어요. 빨리 제거 수술을 해야 하지만 신경이 몰려있는 곳이라 어려운 수술이라는 겁니다. 환자도 보호자도 각오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었죠. 저와 다이나는 한국 의료진을 100% 신뢰하며 모든 걸 맡기겠다고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최대한 빠른 일정으로 수술 날짜를 결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영어가 능숙한 한국인 직원이 통역과 절차를 대신해주며 우리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종양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날이 다가왔고 딸아이는 내내 불안해하며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딸아이가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 저는 다이나의 손을 꽉 붙잡고 엄마가 미안하다는 말을 해주었어요. 딸아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자신의 엄마가 저라서 다행이라고 대답해 주더군요. 딸아이가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슬프던지요. 딸아이의 수술은 무려 10시간이 넘는 대수술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시도 수술 대기실에서 벗어나지 않고 제 소중한 딸이 무사히 돌아오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윽고 다이나는 수술실 밖을 나왔고 수술을 집도한 선생님은 수술 경과가 훌륭하다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다이나가 씩씩하게 잘 버텨주었기 때문에 수술이 잘 끝날 수 있었다면서 다만 한 번에 다 끝내지 못한 부분은 2차 수술로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만약 종양을 암으로 오인한 영국에서 수술을 받았더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기적이라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1차 수술을 마친 딸의 목은 예전처럼 말끔해져 있었어요. 다이나의 가녀린 목을 뒤덮고 있던 종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죠.
의사 선생님은 2차 수술은 1차 수술에 비해 너무 쉬운 수술이기 때문에 다이나의 병은 거의 치료가 된 것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 다이나의 2차 수술 날이 다가왔는데 저희 병실로 누군가 찾아왔더라고요. 그는 바로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해준 한국인 의사였습니다. 그는 영국에서의 단기 연수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희에게 찾아온 것이었어요. 그는 다이나의 경과에 대해 설명을 다 들었다면서 정말 잘 됐다며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주었습니다. 저는 천사 같은 그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가 아니었다면 우리 소중한 딸아이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딸아이는 2차 수술을 거뜬히 받고 금방 회복했습니다. 다시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거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마치 마법처럼 힘을 발휘했던 것 같아요. 딸아이는 금세 밝은 미소를 되찾았죠. 영국으로 돌아온 저희 모녀는 다시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모두 은인이나 다름없는 한국인 의사와 한국 의료진 덕분이죠. 때문에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다이나의 병을 정확히 진단해주고 치료할 수 있게 도와준 그분과 그 어려운 수술을 완벽히 해준 한국 의료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연을 통해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한국 병원에서 진행하는 자선진료 사업 때문에 딸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던 영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100% 암이라고 진단했던 영국 의사도 원망스럽지만 암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치료할 수 없게 만드는 막대한 병원비도 정말 원망스럽게 느껴지는데요. 다행히 연수 중인 한국인 의사 덕분에 자선진료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는 기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건강을 되찾을 수도 있었는데요. 이렇듯 한국에서는 국적이나 신분을 가리지 않고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해 선행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항상 최선을 다하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한국인들이 세상을 빛내는 소중한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짜 한식 최악이다. 다신 안 먹어. 한국 식당에 앉은 중국인 여성 둘이 있습니다. 기대되는 얼굴로 한식을 먹는 두 여성. 이내 한 여성이 먹지 말라며 한 친구를 저지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친구는 짜증난 태도로 왜 못 먹게 하는 건데? 라며 언성이 높아집니다. 그러곤 이내 한식을 몇 입 먹더니 다 뱉어내며 한국 음식에 대해 최악이라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한식이 뭘 잘못했다고 뱉기까지 하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은 한평생을 음식에 대해 때려야 뗄 수 없는 운명을 살았다는 한 여성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특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고 하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는 1년 365일 내내 다이어트 중이라는 말.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건 정말 딱 저를 지칭해서 이야기하는 말일 정도로 저는 다이어트에 강박이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이가 태어나면 몸무게부터 재니 그러고 보면 우리 세상살이도 거기서 시작된 게 아닐까 하네요. 그 작은 기계 하나에만 딱 올라서면 내 몸 상태를 온전히 알게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봤자 숫자로 표시되는 기계일 뿐인데 저는 올라갈 때마다 왜 그렇게 긴장을 하는 거였을까요? 체중계가 사람들의 마음의 무게까지 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은 외모가 전부였던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살아온 저의 눈물, 나는 노력으로 이룬 결과와 또 제가 겪은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적어요. 제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의 도시인 하얼빈에 거주하고 있는 송가옥이라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가명을 쓸게요. 제가 오늘 할 이야기가 본명으로 이야기하긴 좀 어려운 이야기라서 그래요.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살던 하얼빈은 1910년에 세워졌고 1922년부터 1938년까지 주요 광물 생산지였고 현재 중국에서 주요한 산업 도시이자 교육 도시예요. 그래서 수많은 대학과 연구소가 있는 곳이죠. 그리고 박물관과 유적지가 많아서 중국에 오는 관광객들이 필수로 오는 장소 중에 하나예요. 인구도 500만 명 정도로 중국에서도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도 하지만 중국 내에서는 그래도 꽤 잘 알려진 도시예요.
부모님이 교육열이 강하셔서 어릴 적 이 지역으로 이사를 왔고 매우 엄한 엄마와 아버지 밑에서 자라왔습니다. 우리 가족은 항상 지켜야 하는 몇 가지 룰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엄마가 유일하게 허락해 주시는 건 먹는 것에 대한 거였는데요. 뭐든지 잘 먹고 잘 자라길 바라셨죠. 그 대신 편식은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었지만요. 엄마 말은 곧 우리 집의 법과도 같았습니다. 무뚝뚝한 부모님의 성격이 어렸던 저에게는 늘 섭섭하게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당연히 그런 모습이 답답하기도 했죠. 다른 집은 사랑을 받고 집에서 가장 편하고 안락한 기분을 느낀다고 하는데 저는 늘 긴장해야 했으니까요. 사랑을 충분하게 받지 못하니 그게 어디로 이어졌는지 아세요? 바로 폭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머니가 그나마 허용하셨던 것은 먹는 것에 대한 거였기 때문에 저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먹는 거로 해소를 하곤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 것 같으신지 이야기 안 해도 아시겠죠? 저는 소화 비만으로 자라게 되었고 그건 곧 친구들 사이에 따돌림거리가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줄 줄도 알고 자신감도 생기는데 저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원인을 저에게서 찾곤 했어요. 자존감이 정말 바닥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가스라이팅 당하기 아주 딱 좋은 최적의 상대가 아니었나 싶어요. 다행히 지금은 전혀 그런 상태가 아니지만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친구들이 어렸을 때라 그런지 외모는 저와 어울리기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속상한 이유네요. 외모뿐만 아니라 저는 원래 땀을 잘 흘리는 다한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친구들은 저에게 땀냄새가 난다면서 끈적하다고 저리 가라는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매일매일 상처를 받았고 자존감은 갈수록 바닥을 치게 됐죠. 초등학교 때부터 왕따로 낙인 찍힌 저는 중학교 때도 왕따의 인생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원래도 내성적인 성격이라 싫은 것도 제대로 티내지 못하는데 친구들의 괴롭힘은 저를 더 주눅들게 했죠. 엄마에게 당연히 부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그런 사회생활도 못 견디냐며 저를 약한 사람 취급을 했고 전학을 보내주셨긴 했어요. 하지만 같은 동네에서 가는 전학은 어차피 거기에 결과를 낳았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법을 터득하는 법이 전부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친구들에게 있어서 저는 놀리기에 완벽한 대상이었을 거예요. 쓸쓸하고 고통스럽던 저의 학창시절은 고등학교까지 저의 일상은 쭉 이어졌어요. 제 마음과 세상을 안아주며 위안을 얻었던 건 K-팝 음악일 뿐이었어요. 엄마에게 들키면 정말 큰일 날 일이라 저 혼자서 간직하는 비밀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소중하게 느껴졌죠. 힘들고 지칠 때마다 홀로 몰래 음악을 들으며 힘을 내곤 했어요. 저의 비밀 친구가 생긴 것 같았죠. 사실은 저에게는 친구가 둘 있긴 했어요. 집에 가는 길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곳에 나와 있는 검정색 강아지 2마리였어요. 저는 굶주려 보이는 그 강아지들에게 선물과 바다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왜냐면 그 2개는 싫어하는 사람 없이 누구나 좋아하는 거니까요. 듬뿍 사랑이 담긴 이름으로 되어주고 싶었죠. 아무래도 주인 없이 버림받은 것 같은 이 2 강아지들과 앉아있는 그 시간은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넘어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유대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나는 말야 오늘 참 힘들었어 라는 말로 시작하는 지금 생각해보면 궁상 맞지만 저만의 힘든 것들을 털어놓는 시간들을 가졌죠. 근데 그건 꽤 효과가 있었어요.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중학교 때보다 살이 빠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한번 왕따 뚱보라는 이미지로 찍힌 낙인은 참 징그러운 꼬리표로 따라다녔어요.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하러 다니며 날마다 집에서 선물과 받아가 먹을 음식들을 챙겨주곤 했어요. 생각해보면 저의 비밀 친구들은 꽤 있었던 셈이네요. 공부하는 게 힘들었다기보다 참 외로워서 힘이 들었어요. 엄마에게 제 마음을 털어놓고 싶어도 엄마는 그런 친구들 문제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좀 잘하라는 말만 되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먹는 버릇 때문에 중학교 때 이미 살이 다 터져보기 흉한 흉터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세수하면서도 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눈을 꼭 감곤 했죠. 그 정도로 제 자신을 미워했던 날들이었어요. 제가 외모에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느라 공부에 소홀해지면 엄마는 대학교를 가면 다 빠진다고 지금은 외모에 신경 쓸 때가 아니라 공부에 최선을 다할 때라며 엄하게 혼내셨습니다. 우선은 인류대학을 가는 게 최우선 목표로 해야 다른 것들은 저절로 잘 해결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엄마 말이 곧 진리라고 생각했던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만 하는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 결과 엄마 말처럼 정말 인류대학으로 진학을 할 수 있었죠. 드디어 뭔가 잃었다는 기분에 성취감을 갖기도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있는 건 아니었죠. 그래도 드디어 엄마가 말하던 인류대학에 합격했으니 비로소 모든 게 다 해결될 것만 같았어요. 하고 싶었던 것들. 저에게 모든 것이 새롭게 주어질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엄마가 말했던 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정말 이 대학에 온 것처럼 바라던 게 이루어졌으니까요. 제가 꿈꾸던 다른 것들도 앞으로 펼쳐질 제 인생도 이젠 순탄할 것만 같았죠. 하지만 엄마 말이 모두 다 옳은 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이야기한 것 중에 대학에 가면 드라마틱하게 살이 빠진다던 그 말은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였더라고요. 아무런 변화도 없었죠. 왜 저는 마법처럼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던 건지 모르겠어요. 현실이 워낙 녹록지 않아서 현실 도피를 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말도 안 되던 엄마의 말을 믿고 꾹 참고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저에게 일어나질 않았죠. 어떻게 노력 없이 살이 빠질 수 있겠어요. 하루는 대학교 입학 전 제가 곧 다닐 학교를 구경을 하려고 사전 답사를 하러 갔던 날이었어요. 그래도 제 노력의 결실로 이루어진 결과를 제 발로 직접 걸으며 목격하고 싶었습니다. 그 공기를 느끼고 체험하면 새로운 동기부여가 될 것만 같았거든요. 그날 방문한 건 지금 생각해보면 결론적으로 저에게 있어서 도움은 된 건 확실해요. 그날 제가 본 건 저에게 큰 충격을 주긴 했거든요. 처음으로 제가 다닐 학교를 방문한 그날. 저는 대학생이 돼서 자유롭게 캠퍼스를 걷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사람들 사이를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씁쓸함을 느껴졌는데요. 왜냐면 저만 혼자 걷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삼삼오오 웃으며 자신들의 친구들과 걷거나 연인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왜 내 현실은 아직도 이런 걸까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게다가 주변을 둘러보니 저 빼고 대학교 캠퍼스를 돌아다니는 수많은 청춘들이 모두가 행복해 보였어요. 다들 저와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던 거죠. 저는 그래도 사람이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지내왔는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제 외모가 부끄럽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몸매를 가리기 위해 최대한 펑퍼짐한 옷을 입은 저와 달리 맞는 스커트에 잘 세팅된 머리까지 딱 봐도 여대생을 떠올리게 하는 예쁜 여학생들을 보니 자존감이 더 바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보고 번갈아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그렇게 비참하게 느껴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 자신에게 아주 혹독한 사람이 되기로 한 게 말이죠. 저는 거의 병적으로 다이어트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점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아야겠다 생각했어요. 이전에 나는 없애버리는 고 잊힐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한 것이죠. 저는 무리할 정도로 심각한 다이어트에 돌입했습니다. 지금에서야 하는 이야기지만 불법적으로 다이어트 약도 처방받아 먹으면서 극강으로 먹지 않으며 살을 빼야 했어요. 운동을 하면서는 뷰티 관련한 내용을 보며 화장법에 대해 공부했죠. 저는 정말 너무나 예뻐지고 싶었습니다. 그것도 남들보다 아주 많이요. 한 번이라도 너 너무 예쁘다라는 말을 들어보고 싶었어요. 아니 예쁘다는 말까지는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냥 저를 호의적으로 대해줄 수 있을 정도로 제 외모를 가꾸고 싶은 마음이었죠. 대학교 1학기는 정말 없는 사람처럼 다니며 밤낮으로 운동을 하고 음식도 거의 극단적으로 줄여가며 저는 70kg에서 45kg까지 빼게 되었습니다. 거의 기존의 절반이 된 거죠. 제가 아직도 강박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데는 이 이유 때문입니다. 제대로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2학기는 화려한 외모로 등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간 갈고 닦은 메이크업 실력으로 몰라보게 외모가 달라진 저에게 사람들은 정말 다정하고 친절해졌어요. 1학기까지는 다행히 팀워크를 요하는 과목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1학기에 다녔던 누구인지 정말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 정도로 제가 존재감이 없었나 봐요. 학교 친구들은 너 우리 학교 다녔었어. 왜 한 번도 못 만났지 같은 말을 하면서 의아해했어요. 저는 떨려서 얼버무렸지만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그 이상을 더 캐묻지는 않았어요. 아마도 예뻐진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관대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확실히 제가 느끼기엔 예뻐진 저에겐 모두가 친절했고 엄격하지 않게 느껴졌어요. 외모가 변해도 제가 바뀌지 못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사람들을 대하는 성격이었는데요.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은 변하기 쉽지가 않았어요. 가장 나중에 바뀌었던 게 제 성격인 것 같아요.
일부러 쾌활한 척 해보려고도 했지만 그게 어디 쉽나요? 그래도 지난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 저에게 꿈처럼 바뀐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것이 꿈처럼 바뀐 날들을 살고 있었죠. 하지만 저에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영장을 갈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노출 있는 옷을 입을 수가 없었죠. 종아리까지는 괜찮지만 조금 더 위로 올라오게 되면 살이 찔 때 살이 터져 흉터가 진 게 없어지지 않았거든요. 레이저 치료를 받으면 된다고 해서 대학교를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하긴 했지만 돈이 많이 드는 시술이라 모으고 모아도 끝이 없더라고요. 혹시나 친구들이 제 상처를 볼까봐 저는 일부러 추위를 많이 탄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더 긴 옷을 입고 몸을 감추듯 하고 다녔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저는 다한증이 있을 정도로 몸에 땀이 많아요. 그래서 늘 검정 옷을 입어야 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혹시 저를 만지면 제가 땀을 흘리는 문제가 들킬까봐 저는 사람들과 닿기만 해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저의 행동을 보며 저의 주변 사람들은 참 보수적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문제가 아니었는데 말이죠. 진실을 아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렇게 아는 게 나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대학교를 1년, 2년을 다니고 어느덧 졸업반까지 가게 되었어요. 저의 삶은 완전하게 달라져 있었죠. 예전에 저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 지원으로 다한증 수술을 해서 예전보다 훨씬 자유로워졌고 이제 살만하다 싶었어요. 이제 취업을 해야 하는 때가 되었죠. 남자친구도 만나 연애도 해봤고 이별도 해보면서 여대생다운 인생을 겪을 수 있었죠. 제가 그토록 바랐던 삶이었습니다. 드디어 졸업을 하고 취업을 위해 증명사진도 새로 찍고 멋진 정장도 새로 사서 입으며 순조로운 취업 준비를 했고 이력서를 작성해 가고 싶은 회사 공고가 뜬 총 4곳에 지원하게 되었어요. 결과까지 시간이 좀 남아 오랜만에 본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이 끝날 무렵부터는 더는 본과에서 지내지 않고 혼자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는 집에서 학교를 다니면 왕복 2시간이 넘게 걸리고 대중교통도 그렇게 잘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버스를 한번 놓치면 그날 하루는 다 꼬여버려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집에 자주 오기로 약속을 하고 자취를 시작했죠. 성인이 된 이후로는 부모님도 제 의견을 따라주셨고 예전처럼 엄하게 하시지도 않은 것 같아서 비교적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본과에는 주말이나 시간이 날 때마다 가곤 했는데 요샌 취업 준비한다는 사정이 있어서 몇 달 만에 가는 거더라고요. 중국은 많이 발전 중이긴 하지만 가장 큰 도시부터 발전하는 중이라서 저의 본가가 있는 동네는 아직 다른 대도시들만큼 발전하긴 좀 멀었거든요. 사실 중국은 관광지와 대도시는 굉장히 깨끗하고 아름다운 편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 중국의 남쪽 지역부터 북쪽 지역까지 이야기하면 중국인으로서 눈물 날 정도의 상태가 많아요. 아무렇지 않게 대로변에서 성을 매개로 호객행위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마땅히 정해져 있지도 않으며 아파트에 전기가 없는 곳도 많아요. 안 믿어지시죠? 중국은 아파트 뼈대만 분양해서 팔고 그 다음 단계는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들이 채우는 형식이라 아직도 시멘트색 그대로 있는 곳이 매우 많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야 겨우 예전의 제 모습을 잊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려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의 모든 예전 기억이 녹아있는 그곳으로 자꾸 돌아가는 게 그렇게 꺼려지더라고요. 동네 갔다가 동창들과 마주치기도 했으나 저를 전혀 못 알아보더라고요. 아마 제가 누구인지 잊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 친구들한테 그렇게 중요하게 기억 남는 존재는 아니었으니까요. 아무튼 이런 이유들로 본과에 가는 게 그리 달가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이젠 대학까지 졸업한 나이가 되었으니까 다들 고향을 떠났을 텐데 참 저도 자존감이 높아지려면 한참 남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람이 정말 변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랜만에 본과에 가서 쉬고 있는데 서류 지원을 했던 회사 결과 발표가 났습니다. 아쉽게도 가장 가고 싶었던 가장 유명한 회사는 떨어지고 그 다음으로 가고 싶던 회사였던 한 곳에서 면접을 보자는 연락을 받았고 결국 합격까지 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처음에 원하던 정도의 1순위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알아줄 만큼 큰 규모의 회사였기 때문에 만족스러웠어요. 연봉도 나쁘지 않았고 복지도 좋은 편이었기 때문에 만족감이 상당히 있었어요. 무엇보다 이 학벌의 대기업까지 갔으니 결혼하기에도 최상의 조건이라며 부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셨죠.
제가 취직한 첫 회사는 중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식품을 제조하는 사기업으로 중국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시장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아주 큰 기업인데요. 이곳에서도 가장 핵심 부서인 제품 기획과 신제품 개발을 하는 부서의 신입사원으로 들어가게 될 수 있었습니다. 신입사원 기간 동안에는 우리 회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여러 공장들을 견학하면서 생산 과정을 확인하고 일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사 적응도 순조로웠고 원하던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생활을 하다니. 학창 시절만 빼면 모든 것이 엄마가 말한 대로 순탄하게 가고 있긴 한 듯 싶었어요. 여전히 저는 먹고 싶은 걸 먹지 못하고 강박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긴 했지만 마음이 약해질 때면 학창 시절의 제 모습을 떠올리면서 다시 정신을 차리곤 했습니다. 살에 남은 흉터만 치료하면 이제 모든 걸 지울 수 있어지는 것 같아. 꼭 흉터를 한국에 가서 말끔하게 치료하겠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한국의 성형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한국에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아주 어릴 적부터 했어요. 엑소의 열혈한 팬이었고 그 노래는 저에겐 위로이자 친구가 되어 주었으니까요. 그랬기 때문에 한국이 사실 어떤 나라여도 상관없었어요. 그냥 엑소의 나라인 것만으로 갈 이유가 충분했으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과 한국에 대해 아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으로 딱 극과 극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행하고 있는 세뇌 교육과 언론과 SNS 통제 때문일 겁니다. 우리나라는 문화 검열이라는 걸 합니다. 국가신문 출판광전 총국이라는 곳에서 그것을 담당하죠. 검열에 대한 기준은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에 벗어나느냐 아니냐가입니다.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자유롭게 해외 콘텐츠들을 쓰며 본인의 의견을 내도 되지만 우리나라는 아니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유튜브, 구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 걸 사용할 수 없어요. 미국의 BBC 그리고 비판적인 외국 언론은 모두 다 차단하고 있습니다. 대신 페이스북을 따온 웨이보, 유튜브를 본떠 온투 도우 같은 게 있어요. 우린 그것만을 이용해야 하고 이곳들에서도 체제라든가 시진핑에 대해 비판하거나 해외 언론이 중국을 비판하는 내용이라면 바로 필터에서 사람들이 보지 않게 처리돼서 국민들은 진실을 알 길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중국의 모든 매체는 사전 검열, 단어 검열이 있어서 특정 단어 지정 시 검색 발송 안 됩니다. 중국이 이렇게 통제를 하는 이유는 건전하지 않은 내용, 사회 안정에 불리한 내용을 담은 사이트를 제한한다는 명목입니다. 또 구글, 유튜브 해외에서 중국 비방이라든지 중국 현지 상황이 해외에 실시간 알려지는 걸 방지하고자 한다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SNS를 모두 통제당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워낙 대놓고 표현하기 힘든 나라이기 때문에 그나마 SNS의 속내를 더 잘 드러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 안 좋은 불만을 표시하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 만한 게시글이라고 판단을 하면 SNS에서 그런 내용들은 정말 바로바로 지워지는 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국가적으로 민감한 시기에는 인터넷 통제 강화가 시행되죠. 근본적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VPN으로 우회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런 세뇌가 당연한 중국인들은 굳이 다른 소식들에 알아봐야 할 궁금증도 필요성도 느끼질 못합니다. 그리고 워낙 어릴 때부터 모든 사상을 통제당하고 미디어까지 통제당하기 때문에 더 넓은 세상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호기심을 갖는 건 나라를 배신하는 행동인 것처럼 죄책감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자면 북한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북한의 롤모델이 중국이겠죠. 우리나라는 결속을 추구합니다. 강력한 국가의 힘으로 이민들을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콘텐츠를 최대한 중국식으로 만들어 자국에서 개발한 것들만 사용하게 하고 국민들은 그 속에서만 살게 하는 거죠. 집단으로 최면에 걸려 있는 상태라 보시면 이해하기 좀 편하실 거예요.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공산당만을 찬양해야 해요. 저도 거짓과 세뇌 교육으로 얼룩진 그들의 체제에 심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만 티를 낼 수 없었죠. 그냥 복종해야 하는 게 우리나라의 법입니다. 대학교를 다니면 가장 많이 보이는 플래카드 내용을 보면 시진핑이 없으면 우리가 없다, 공산당이 없으면 다 죽는다 같은 말이 적혀 있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우리가 그간 세뇌당해온 한국에 대한 표현을 가감없이 전하자면
99% 한국에 대한 설명은 대부분 중국의 부속국 못 사는 나라, 중국의 문화를 훔치는 나라, 주권이 없는 나라, 한복, 김치, 스포츠 선수, 한글, 고구려 일자리, 그리고 한국의 영토 등은 중국이 원조였고, 미세먼지, 바이러스, 바다 폐기물 같은 것들은 한국이 시발점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믿고 있는 게 여전한 사실입니다. 하루는 한국에 대해 뉴스 보도가 나왔는데 한국은 강남권 사람들은 화려하게 살지만 서울 외곽은 다 쓰러져 갔다, 판자촌에 산다며 사진자료와 함께 나왔던 장면을 저도 본 기억이 있어요. 또 한국은 부자들을 빼고는 한 달 동안 폐지를 주어도 겨우 10,000원 벌어 아주 힘들게 살아야 하는 나라라는 내용도 있었죠. 저는 더 이상은 우리나라의 이런 잘못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세뇌시키는 일에 대해 도저히 참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그건 바로 우리가 관리하는 하청업체에서 아주 큰 위생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생기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회사의 가장 효자 상품인 맥주 때문이었습니다. 이 맥주는 우리 회사를 떠나 우리나라의 자랑이라고까지 부를 수 있는 것이었어요. 무려 1916년부터 생산을 시작했을 정도로 역사적인 심볼과도 같은 거고, 경제 성장과 함께 먹거리 문화가 늘면서 우리나라의 대중음료로 자리 잡은 제품이니까요. 또 전 세계에 수출하며 중국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 맥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제가 이 회사로 오고 싶은 가장 큰 이유기도 한 게 이 제품의 브랜드 가치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공장에서 그 맥주의 오줌을 누는 폭로 영상이 SNS를 타고 공개되면서 정말 경악할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이 일이 발생하면서 회사는 뒤집혀버리고 모든 것은 살얼음판이었습니다. 빠르게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구속을 하고 처벌을 달게 하겠다는 말을 했지만, 그런데 더 충격적이고 참혹했던 사실은 중국 주요 언론에서 이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점이었어요. 내부인인 저에게는 절대로 외부에는 어떠한 말도 함구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죠. 그러다 보니 순식간에 이 내용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이건 중국 당국이 이 사안이 크게 확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제를 또 한 것이었죠. 국가에서 이러기로 결정하면 다른 언론 매체들은 거기에 무조건 보조를 맞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사회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은 흔하게 일어나는 걸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는 걸 목격하고 나니까 무서운 압박감이 생겼습니다. 일종의 멈출 수 없는 기차에 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무척이나 큰 사건이니까요. 당연히 범인이 처벌받을 건 처벌받겠지만 사람들이 알게 하고 다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회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함구령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알고 있는 몇몇의 내부 사람들하고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죠. 저는 긴급회의 시간에 우리라도 나서서 알려야 하질 않냐며 조심스럽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정말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게 되었죠. 저 빼고 다른 사람들은 뭐 이런 일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하더라고요. 원료에 오줌을 눈 직원이 체포됐는데 더 뭐가 문제냐며 저를 압박했어요. 새삼 놀랄 일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먹거리 문제가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지 않냐며 그 사람이 법적 처벌을 받으면 되고 사건이 일단락된 것인데 혼자서 유난 부리지 말라는 말을 듣고야 말았습니다. 국가와 사람들을 모두 아무렇지도 않게 언론을 동원해 통제하고 외주업체 직원의 단순 일탈이라며 작은 해프닝처럼 그렇게 이 사건이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알 권리가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이 묵살되고 있을까?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주목이 받아야 할 사건들이 중국에서 사실상 묻힌 게 훨씬 많을 거예요. 언론 매체와 기자들 그리고 국민들 역시 이 같은 언론 통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휴직계를 신청하고 말았습니다. 중국에 더는 있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으로 도망치듯 그렇게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꿈꾸던 한국으로 가게 된 이유가 찝찝하긴 했지만 그래도 한국으로 가는 건 엄청난 설렘이었습니다. 급하게 오느라 3박 4일간의 짧은 방문이긴 했지만 제가 원하던 성형외과로 가서 상담도 받고 그렇게 가보고 싶었던 SM 사옥도 가볼 생각을 하며 신나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공항에 도착한 순간 그간의 피로가 싹 풀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의 공항은 비교적 저에게 굉장히 익숙한 공간이었어요.
아이돌 공항 사진들이 많이 찍히는 곳이라 제 휴대폰에도 공항에서 찍은 사진들이 꽤 많거든요. 제가 선망하는 스타가 자주 오는 공간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벌렁거리며 뛰었죠. 저는 대중교통을 타고 바로 강남으로 향하기로 했어요. 다행히 짐을 굉장히 조금 가져와서 이동하기에 편했어요. 해외여행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소매치기가 걱정이 돼서 최대한 조금 가져온 건데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 파리 여행을 갔다가 그렇게 많이 도둑을 맞았다고 했고, 미국에서도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해서 그렇게 선진국으로 유명한 곳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소매치기 문제는 어쩔 수 없으니 제가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왜 몰랐을까요? 한국인들은 전혀 제 물건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길을 찾는다 싶으면 다가와 친절하게 대해줬고,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본인이 앉은 자리를 내어주고 양보해주는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이었죠. 한국인들은 정말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개인적으로 그 모습은 엄청나게 멋있더군요. 한국 사람들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정말 다르게 생긴 것 같아요. 정말 잘 꾸미고 다니고 깔끔하고 향기가 났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직업이 꾸며야 하는 사람이거나 연예인들이 아니고서는 이런 향기가 매일 한국인들처럼 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이 잘 안 씻고 다니는 게 일상이에요. 저는 어릴 때 다한증이었던 것 때문에 매일 씻는 버릇이 있어 다른 사람들과 달리 잘 씻는 편이었지만 제 주변인 중에서 누구도 이토록 자주 씻는 사람들은 없죠. 왜 그런지는 저도 설명할 순 없지만 그냥 그런 게 일상이고 문화예요. 한국인들은 어쩜 그렇게 다들 화려하고 멋진지 솔직히 많이 놀랐어요. 드디어 강남에 내려 병원에 들렀다가 그렇게 가고 싶던 SM 사옥을 방문했는데 그 위험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곳에 서 있다는 게 진심으로 감동스러워서 눈물이 그렁거릴 정도였으니까요. 강남의 엄청난 광경은 주눅 들게 할 정도로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평생을 한국에 대한 진정한 모습에 대해 알 수 없었는데 진짜 와보니 그간 제가 얼마나 속고 있었는지 알게 된 게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모든 것들을 경험한 저의 종합적인 제 의견을 이야기해보자면 그냥 이렇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그냥 한 번 와서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말하고 싶네요. 한국 마트에 갔다가 기막히고 창피한 경험을 또 하고 말았어요. 한국 마트에서 본 제품들이 진짜였고 원조였다는 걸 알게 된 제품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정말 어이없게도 신라면, 너구리 비빔면, 진라면을 비비면 어우동, 답동산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에서 만들어 팔리고 있었는데 한국 슈퍼에서 보니 내가 본 게 진짜이고 우리나라가 또 따라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슬픈 현실이더군요. 우리는 이게 모두 한국 거라고 생각하고 맛이 없는 걸 왜 팔고 있는지 욕을 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정말 창피한 일이지만 우리나라는 창피한 짝퉁을 만드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아는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볼 건데 모두 다 진짜니 많이 놀라지 마시길 바랄게요. 중국에서는 비닐로도 미역을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은색 비닐로 미역을 만든 거죠. 또 폐타이어를 사용해서 버블티에 버블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짜 달걀도 유명하죠. 왼쪽 달걀을 깨면 바로 흰자랑 노른자가 합쳐지는데 재료는 석고가루와 탄산칼슘을 업자들만 아는 황금 비율로 정교하게 혼합해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또 가짜로 만들어진 우유도 있습니다. 우유를 만드는 방법은 버려진 가죽 제품을 화학 처리를 한 다음에 단백질을 뽑아내고 거기에 여러 가지 혼합물을 섞어 흰색을 만들고 마지막에 수돗물이랑 향료를 섞어 맛있고 신선한 우유처럼 만든다고 하네요. 더 큰 문제는 이 우유를 먹는 주 대상이 아주 어린아이들이라는 점이었죠. 더 이야기해볼까요? 그 외로도 이쑤시개로 만든 버섯도 있는데요. 이쑤시개를 아주 독한 화학약품에 푹 담가 놓으면 가는 이쑤시개가 퉁팅 불고 그러면 버섯과 모양이 비슷해진대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거기에 탈색제를 써서 하얗게 만들고 다른 색깔도 넣어서 버섯이랑 비슷하게 만들어 판다고 하네요. 그 외로 황당한 건 플라스틱으로 만든 국수 가락도 있고 속 안에 시멘트가 들어있는 말도 안 되는 호두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뼈아픈 이야기지만 중국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음식인 양꼬치의 식재료도 개나 고양이 고기를 사용해 진한 향신료와 화학 조미료를 듬뿍 넣어 고기 맛을 구분할 수 없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자국민들도 먹고 수출도 하는 거죠. 이런 수출 방법도 있습니다. 불법 조업을 통해 수산물을 잡고 개나
물고기 속에 납 덩어리를 넣어 무게를 많이 나가게 해서 값을 더 받기도 한다고 해요. 이런 것들을 국민들도 알고 있지만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공론화시킬 수 없는 게 중국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본 한국은 그간 제가 가장 바라왔던 모든 모습을 한 번에 다 합친 모습이었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있고 자신도 잘 꾸미고 챙기면서도 다른 사람들까지 챙기는 문화를 가진 곳이었어요. 한국인들은 친절했고 서울과 서울을 벗어난 곳 모두가 다 최신식의 발전된 국가라는 걸 전 제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은 음식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게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한국 음식을 먹어본 사람은 한국 음식보다 중국 음식이 뛰어나단 이야기를 못할 거예요. 제가 먹는 거에 정말 예민하고 엄격하게 관리해서 먹는데 한국 음식은 기름기도 없고 단백질, 해산물, 야채까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간 다양한 음식이 많아서 저녁 전까지는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었어요. 게다가 미적으로도 완벽했죠. 한국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음식도 예쁜 걸 보면 미적으로 탁월한 민족이 아닐까 싶네요. 며칠의 꿀 같은 휴가를 마치고 결국은 다시 중국으로 돌아와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곧 휴가를 싹 다 몰아써서 한국으로 흉터 레이저를 받을 겸 긴 여행을 가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한국을 간다고 하니까 사실 다들 부러워하고 있는 눈치가 다 느껴지더군요. 화장품을 사다 줄 수 있냐는 부탁도 받았거든요. 철통 같았던 중국의 언론 통제도 사실 최근 작고 크게 흔들리고 있긴 한 것 같아요. 젊은 층들 사이에서 점점 깨어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으니까요. 저는 좋은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발 제대로 된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저는 한국에 갔다 와서부터 먹는 걸 더 참을 수가 없게 됐어요. 계속해서 한식이 그리워서 매일 한국 메뉴를 파는 곳을 찾고 있죠. 저의 동료도 한국 식당에 가보고 싶다고 해서 같이 가게 됐던 날 저는 또 놀랄 일이 생겼는데요. 친구는 한국 술도 먹어보자고 했고 저는 그러자고 했는데 그러고 나온 술 이름이 바로 짝퉁인 금이슬이었어요. 한국에서 참이슬을 먹어본 경험이 있는 저는 단박에 가짜라는 걸 알아차렸죠. 친구에게 그냥 먹지 말자고 했고 친구는 한국 술을 왜 못 먹게 하냐며 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식이었죠. 물론 그날 시킨 음식도 한국의 음식을 대충 베낀 거라 정말 너무 맛이 없었습니다. 친구도 한식 최악이라며 별로라고 욕을 하더군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한국의 가짜들을 접하고 오해하게 될까봐 정말 너무 걱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